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품학 시간입니다. 저번에는 식품의 가일변까지 했었죠. 오늘은 이제 식품의 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색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떤 그 파동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츠라고 하는 그러한 단위로도 얘기를 하고요. 이 파동의 골과 골의 이러한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노미터로 또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입자의 운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색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이게 에너지로도 나오기도 하고, 혹은 뭐 음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보는 그 보통 자연에서 보는 모든 그러한 색들 이런 것들 갖다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가시광선은 400에서부터 700 나노미터의 그런 범위의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은 빨간색이고요. 이쪽은 청색이에요. 그래서 빨간 쪽 바깥에 있는 이거보다 더 높은 파장의 빛을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낮은 그러한 짧은 그런 파장의 것을 갖다가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색깔 안에서 지금 우리는 그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색깔들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대상들 중에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의 빨간색이라든지 밀감의 주황색이라든지 계란의 노른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시광선 안에서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시광선에서 나오는 이러한 색깔들은 거의다가 이제 어떤 그러한 공명 구조를 갖는다든가 공명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중결합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은 구조 하에서 이런 전자가 움직임으로써 여기서 나오는 파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외선 영역하고 적외선 영역 같은 경우에는 치유의 목적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뭐 다리를 삐었다든가 그렇게 보면은 정형외과 같은 데 가서 적외선 치료를 받죠. 찜질 같은 거. 얘네들은 피부 안쪽으로 이렇게 투과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자외선 영역은 피부를 뚫고 이 파장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에 대한 살균이라든지 그런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식당 가보면 컵 같은 걸 살균할 때 보면 자외선에서 살균하고 있잖아요. 네, 이것은 표면에서 살균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에 얘네들은 어, 그 살갗에 부딪히게 됐을 경우에는 살갗을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가시광선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식품의 색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식품의 형태, 크기, 향미 등에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크냐, 어떠한 냄새가 나느냐, 맛이 나느냐와 함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식품의 특성을 중에 하나가 바로 중요한 것이 색이고요. 따라서 식품의 색은 우리가 그 식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근거가 된다. 즉, 먼저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짚고 그 다음에 촉감을 느껴진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냄새를 맡는다든가 맛을 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퍼스트 스텝이에요. 그래서 먼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식품을 내가 수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첫 번째 요소란 얘기죠. 그래서 식품의 색은 식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척도이고 식품의 색이 또한 중요한 이유는 식품의 외형적인 색이 식품의 영양가와 같은 겉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내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영양가나 아니면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색이 먼저 판단 요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가령 이제 가공하거나 조리하거나 그랬었을 때 색이 변하죠.
그럼 이 색깔을 갖다 변하게 하는 것이 가치를 높이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변하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은 색이 변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색을 보존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색깔에 관련된, 식품의 색깔에 관련된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색깔의 그 원리, 뭐 그다음에 주요한 식품들, 그다음에 조리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한 변색, 이런 기작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의 색을 나타내는 데는 이렇게 색체계가 세 개가 있는데요. 사실 뭐 그냥 참조만 하시고요.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CI 색체계, 문세 색체계, 그다음에 헌터 색체계가 있는데요. 은연중에 많이 봤을 겁니다. CI 색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색깔에 대한 좌표를 갖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Y, Z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좌표를 찍어서 그 색의 성분을 구분해 내는 것을 CI 색책이고, 먼세 이거 잘못 냈네. 여기 N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세 색채계는 이와 같이 명도와 채도와 색상으로 색깔을 구분하는 그러한 색채계입니다. 그 다음에 헌트 색채계가 식품에서는 좀 많이 사용되지는데요. 여기에서는 L값, A값, B값 이렇게 나눠져서, L값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화이트하고 블랙으로만 나눠지는 것이고, A값은 여기 보시다시피 대비되는 색깔, 그 빨간색, 레드하고 그 다음에 그린으로 해서 색의 좌표를 구하는 것이고, B값은 노란색, 옐로우와 블루, 이런 색깔로 해서 LAB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옐로우가 아니라 블루, 네, 잘못 썼네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이 식품 관능 검사라든지 이제 그러한 것을 하게 되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연색소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표는 사실 이제 어떤 교과서의 표를 그대로 이제 갖다 썼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은 식물성이냐 동물성이냐 어떠한 색소가 다음 중 식물성 색소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식물성 색소, 그런데 이제 식물성에서도 지용성이 있고,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거, 그다음에 물에 녹는 거, 수용성, 동물성도 수용성, 지용성 이렇게 나눠지고요. 지용성에는 이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카로티노이드 안에는 카로틴, 잔토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플라보노이드는 안토잔틴, 안토시아닌, 탄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진다라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식물성 요표는 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식물성에는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이렇게 크게 외우시고 일단은,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지용성 클로로필과 카로티노이드가 지용성이고 수용성은 플라보노이드다. 그럼 수용성에는 안토잔틴, 안토시아닌, 탄닌이 있다. 뭐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식품들은 나중에 더 자세히 나오니까 이것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표에서 식물성은 맞고, 자, 동물성은 수용성은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이 있고, 지용성 카로티노이드가 있다. 카로티노이드에는 루테인과 아스타잔신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루테인은 사실 식물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하므로 이 부분은 날려버리시고요. 그 대신에 카로티노이드엔 루테인, 아스타잔신이 있으나 지용성이라고 꼭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카로티노이드는 지용성 맞고요. 루테인은 그런데 식물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가 있기는 조금 그래요.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어요. 그래서 아스타잔신은 맞아요. 그 다음에 지용성에는 멜라닌, 리보플라빈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멜라닌 같은 경우에는 식물에도, 식물성 식품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색소의 분류,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보노이드,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카로티노이드, 멜라닌, 리보플라빈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클로로필 맞고요. 카로티노이드 맞고, 카로틴, 잔토필 다 맞고, 플라보노이드, 안토잔틴, 안토시아닌, 탄닌 맞고요. 자, 동물성에서는 수용성, 헤모글로빈, 마요글로빈 있는데 그냥 요 부분은 이렇게 하시고, 동물성에는 헤모글로빈, 마요글로빈, 카로티노이드 이렇게 있다. 그리고 멜라닌, 리보플라빈 그냥 넘어가시고, 이렇게 요까지만. 그래서 분류, 그리고 요 부분의 지용성, 수용성 요 부분 맞아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각각 그 강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클로로필입니다. 클로로필. 자, 지금 위에 있는 요것은 뭐냐면 동화작용이에요. 동화작용.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서 그다음에 CO2를 와 함께 H2O가 뭐가 되냐면은 요것이 뭐예요? 포도당. 요거 또 잘못 썼네요. 아우 이게 잘못 썼네. 전분. 당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분과 O2와 그다음에 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 이것이 바로 그 보통 식물에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죠. 식물의 광합성. 그래서 식물의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엽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엽록체에서는 뭐 암반응하고 명반응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켈빈 요소가 있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안에서의 색소가 바로 이제 클로로필이고, 보통 우리가 먹는 녹색 채소에 있는 색소의 이름입니다. 클로로필. 그래서 클로로필. 자, 클로로필의 구조는 이와 같이 생겼는데요. 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네,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다 지금 이 꺾인 선에 뭐가 있다가 탄소가 있다는 얘기죠. 탄소. 탄소가 이렇게 그 여러분 이제 언제나 얘기를 하겠지만 탄소가 많다. 물에 안 녹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이게 전부 다 탄소로 다 이루어져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클로로필에는 A형과 B형이 있어요. 근데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네. 약간의 차이점이 있으면서 색깔들이 약간 좀 달라지게 되는데, 여하튼 이와 같은 거대한 그런 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꼬리같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분자가 있습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보면 이와 같은 분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자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안으로 들여다 봅시다. 그리고 요 분자 구조 중에서 얘네들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색소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헤모글로빈하고 클로로필이 이와 같은 구조로 쭉 이루어지는 건 같은데, 서로 간에 다른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하면, 클로로필은 가운데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여기에는 철이 들어가 있어요. Fe가 철입니다. 요 차이점이 있죠. 자, 다시 클로로필로 돌아가서 즉 이와 같이 커다란 이러한 구조를 포피린이라고 합니다. 포피린. 무슨 환? 포피린 환. 여기 있는 구조, 이 구조를 포피린 환이라고 그러고요. 지금 여기는 A, 여기는 B인데, 보통 클로로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A, B가 3대1 정도로 존재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냥 참조, 그렇다. 자, 그 다음에 포피린황과 마그네슘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마그네슘이 안에 있어요. 이 두 개는 공유결합과 배위결합으로 되어 있다. 이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겠는데, 배위결합.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N 같은 것이 지금 원래 이렇게 되고서 이온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바깥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면 H 플러스가 지금 전자 없이 얘네들 완전 빨개 벗겨져 있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 H가 돼갖고 지금 여기 플러스 이온이 돼버리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에
어떠한 원자가 달라붙어 버리는 건데 마치 공유결합하고 비슷하게 달리는 거예요. 근데 공유결합은 사이좋게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를 나눠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배기결합은 그렇지 않아요. 한 놈이 갖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을 갖다 한 놈이 빌붙어서 달라붙어져 있는 것, 이런 것을 갖다 배위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포피린 황과 마그네슘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두 개의 공유결합과 배기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이 클로로필들은 단백질 또는 리포프로테인, 리포는 리피드하고 관련 있겠죠. 그러니까 지방, 프로테인, 지방과 프로테인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리포프로테인이라고 하는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네들 이렇게 꼬리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다가 리포프로테인이라든지 단백질, 프로테인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자연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꼬리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꼬리 쭉 CH 이렇게 있죠. 이걸 갖다가 파이톨 그럽니다. 파이톨.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러면 클로로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자, 포피린환이 있다. 포피린환이 있다. 그 다음에 파이톨이 있다. 그 다음에 가운데는 마그네슘이 있다. 네. 포피린환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톨이 있다. 아, 간단하게 정리되죠? 자, 저 구조를 갖다 다 외우려고 그러는 사람 안 돼요. 머리를 그렇게 혹사시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포피린화는 이와 같은 파이롤입니다. 파이롤, 파이톨이 아니라 이게 얘 이름의 파이롤이야. 파이롤이라고 하는 놈하고 알데히드계, 요 COH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데히드기가 결합이 쫙 되게 되면 이와 같은 포피린환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파이롤과 파이톨 갖다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파이톨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처럼 여기 달라붙어 있는 것이 파이톨이에요. 자, 포피린화는 파이롤과 알데하이드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이러한 구조이다. 이거는 심층학습이에요. 하지만 보험으로 외워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여기 있는 요 표 있죠? 요 표, 요 그림 꼭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워야 돼? 이거 전부 다 통째로 다 외워야 돼. 자, 먼저 클로로필은 물에 녹지 않고 아세톤, 에테르, 벤젠에 녹는다. 자, 이 무슨 뜻이에요? 지용성이다라는 뜻이에요. 지용성. 자, 클로로필을 가열하면 1번 클로로필을 가열하면 식물체에 존재하는 유기산에 의해서 포피린에 결합되어 있는 마그네슘 이온과 유기산이니까 COH겠죠? 그러니까 얘 물에다 녹이면 어떻게 돼요? CO 마이너스하고 H 플러스가 나오죠? 그럼 이 H 플러스가 누구한테 시비를 걸어요? 마그네슘 이온에다가 시비를 걸어. 그래서 마그네슘 자리를 갖다 지가 가로채버려. 수소 이온과 치환된다. 자리 바꿈하는 거예요. 자, 포피린 하나에 마그네슘이 있었는데 이게 H 플러스가 얘를 갖다가 너 나와. 그래서 얘 나가는 거예요. H 플러스가 교환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빼기 마그네슘이죠. 클로로필에 빼기 마그네슘 그렇게 되면 페오파이틴이 된답니다. 페오파이틴이 되고 얘들 색깔이 어떻게 해? 갈색이 됐네. 갈색이 돼. 자, 그러다가 여기다가 더 산이 얘를 갖다가 자꾸 더 괴롭히게 되면 나중에 꼬리 부분의 파이톨마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페오포비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클로로필에 마그네슘 빠지면 페오파이틴이요. 페오파이틴에 파이톨이 빠지게 되면 페오포비드가 된다. 색깔은 갈색이 되고 얘도 갈색이 되네. 얘는 녹색인데 아주 얘는 진한 녹색이 되네. 어떤 때 클로로필에 파이톨만 빠졌다는 얘기예요. 즉 마그네슘 이온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클로로필라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한 녹색이 되는데 여기에 마그네슘 빠지면 어떻다? 갈색으로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네 가지 박스에 있는 이름을 다 외우셔야 되고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 파이토이 빠지면 마그네슘이 빠지면 이것을 갖다 전부 다 기작을 다 외우셔야 돼요. 기작을 다 외우셔야 돼. 자, 그런데 혹시 문제가 나올 때 클로로필에 파이톨이 빠지면 무슨 구조라고 그러는가? 클로로필라이드다. 이렇게 문제 안 나온단 말이죠. 여러 가지 조리 과정 중에 마그네슘이 빠지거나 파이톨이 빠지거나 이런 경우를 갖다가 조리 과정 중에 것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를 내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파이톨이 빠지겠구나. 마그네슘이 빠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정답을 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말이죠. 유기산에 의해서 포피린에 결합되는 마그네슘 이온과 수소 이온이 치환되면 녹갈색의 페오파이틴이 되고 산의 작용이 계속되어지면 파이톨이 제거돼서 갈색의 페오포바이드가 만들어진다. 자, 어떤 책에는 페오피틴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같은 얘기예요, 다. 이게 외국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쓰게 되면서 어떤 것은 페오피틴, 페오파이틴, 어떤 것은 페오포비드 이렇게 나오고 어떤 것은 페오포바이드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배추나 오이김치 등이 색깔이 갈변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발효에 의해서 아니면 담가놨던 식초에 의해서 산 H+가 클로로필에 작용하게 되면 누구를 공격한다? 마그네슘을 공격해서 얘를 갖다가 내보내 준단 말이죠. 마그네슘 빠졌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페어파이팅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갈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광선에 의한 산화작용으로 클로로필 색소가 아닌 물질이 분해되거나 효소에 의해서 지지분해가 일어나서 라디칼 우리 배웠죠? 형성되는 경우 클로로필에 작용해서 클로로필 색소를 분해해서 탈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클로로필 색소니까 클로로필하고 관련이 없는 것인데 이것이 분해가 돼 갖고 라디칼이 형성되어지면 반응성이 강해지니까 클로로필에 공격을 해서 분해시켜 갖고 색변이 일어날 수가 있다. 자, 그다음 아까 얘기했죠. 초산이나 유기산과 함께 야채를 가열하게 되는 경우 색이 페오파이틴이 된다. 마그네슘을 치환시키기 때문에. 자, 그다음 예를 또 보도록 하죠. 매우 고온으로 가열했을 경우에 살균을 또 심하게 할 경우에 클로로필에 포피린 환만 남게 돼서 갈색화가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클로로필류를 구리철 아연 등과 열과 함께 염 등과 함께 구리, 철, 아연과 같은 염과 함께 가열하면 마그네슘은 이 안에 있는 마그네슘은 누구하고 구리, 철, 아연하고 치환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마그네슘은 굉장히 자리를 잘 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뭐 구리클로로필, 동클로로필, 철클로로필 그런 것이 만들어지는데 얘들은 오히려 아주 선명한 청록색이나 선명한 갈색을 갖고 있어요. 이상의 치환체들은 매우 안정해서 더 이제 가열을 해도 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가수분해해서 뭐 염으로 처리한 다음에 식품의 착색제로서 나중에 사용되기도 해요. 한편 조리액 중에 산에 의해서 페오파이틴으로 갈색으로 변환된 경우에 구리염을 첨가해서 페오파이틴의 수소이온을 구리와 치환시켜서 아주 짙은 청록색을 갖게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황산동이라고 하는 것이 처리를 완두콩 같은 것 통조림에 처리하게 되면 환산동 처리를 하게 되면 선명한 초록색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게 통조림 만들 때 주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통조림 만들게 되면요 온도가 121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물러지고 색깔이 다 변색되어지게 되는데 이때 황산동을 처리를 하게 되면 완두콩 통조림의 초록색 색깔을 끝까지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색이란 무엇인가, 색이란 무엇인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색채계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클로로필 얘기를 했었어요. 색이 왜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색채계는 그냥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시고, 클로로필, 조리 과정 중의 변화.
굉장히 중요하고요. 클로로필 기본적 구조 뭐가 있었죠? 포피린 환이 있었고 마그네슘이 있고 그다음에 파이톨이 있었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조리 과정 중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같이 연결해 갖고 외우시는데 어 가령 뭐 시금치 같은 거 시금치 같은 것을 갖다가 데칠 때에 뚜껑을 꼭 반드시 열어놔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시금치 안에도 산이 있어요. 산. 그거 갖다 수산이라고 그러는데 요 산이 끓이게 되면 위로 날라 올라가요. 근데 뚜껑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되죠? 냄비의 뚜껑을 이렇게 닫아버리면 얘들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시금치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면 산이 작용함으로 시금치 안에 있는 클로로필의 마그네슘이 산과 치환되면서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는 거야. 변색되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데치는 과정에는 꼭 뚜껑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조리와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은 색깔의 처음 부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클로로필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